자, 우리 플로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고 네 분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누구라도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에 가장 전문적인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강사님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분 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우리 금주현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60주년 창립 기념 맞이해서 몽골에 교회를 최근에 설립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외국인이 몽골에서 그런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현지인한테 맡기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가정교회로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아파트가 좀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한 30년 정도 좀 큰 데서 시작을 했다가 한국 같으면 좀 시끄럽다고 많이 날 텐데 좀 양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교회가 되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 카페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게 이제 오너십이 안 되면 선교 확장에 좀 에러가 있지 않는지 또 그것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질문부터 대답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기꾼으로 몰골에 가장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요. 두 가지 해결책이 한 가지는 땅을 사실 때 법인을 하나 만드시고 법인 자회사로 몽골인을 세우시면 사장으로 세우시면 그 자회사로 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뺏길 영향은 없고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도 다시 그쪽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법인명으로 교회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교회에 임대하는 걸로 해서 또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시면 그런 쪽으로 컨설팅 많이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한 3개 교회 정도가 이제 문제없이 교회를 짓고 땅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너십을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그 카페는 누구 소유로 됐어요? 카페는 지금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월세를 드립니다. 월세를 드리고 임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00% 주식을 아니 부동산은 주식을 100%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고 땅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 밑에 자회사를 주고 자회사를 몽골 사장을 세우는 방법으로 또 소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몽골 친구들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10년씩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교회 문제나 땅 문제로 우리 말하는 이제 강탈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린다거나 해서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신 문제는 이 친구들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호의적이긴 한데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몽골이 어려운 지역이고 혹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또 중원에 넘어가서 강탈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몽골 분들은 계속 중원에서 강탈이나 아니면 요양을 했던 유목민이고 우리는
같이 협력했던 정주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분들은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대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같이 모이면 목이 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나쁘게 말하면 정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정확한 교육학과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시던 민족이니까 부지런하고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문화적인 부분만 잘 해결하면 다른 지역보다 사업하시기, 비즈니스 하시기 더 좋습니다. 그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질문이 좀 선교사님이랑 교수님이랑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데요. 아까 그 C커넥션은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지구, 세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목적을 위해 그 교회라는 것은 매개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뭐 커피숍을 차리건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컬처, 커피를 담아내고 그 공간을 이렇게 하는 거에 관련된 게 C 커넥션의 이 가치라고도 정의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셔도 되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힌두권,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교회라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라는 곳은 이 뉴트럴한 스페이스, 그러니까 중립적인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웠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에 올 수가 없게 되고 또한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스테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중립적인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저희의 전략입니다. 연관성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럼 몽골의 금주현 선교사님이나 C커넥션이나 이 카페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맛도 일률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요소도 또한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C커넥션이 추구하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뭔가 주는 메시지들을 다루려고 하는 고민과 철학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커피숍이 좋은 가격에 이렇게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금전적인 어떠한 그 서포트를 받기 위한 하나의 것 그리고 그냥 그 외에 물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 정도로만 구분했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적인 사역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의 아지트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주려고 최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맞췄고요. 약간 10년 전 인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오래 머물고 오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플러스에서 커피 맛이라든가 디저트 쪽에 계속 개발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오시고 나면 편안하게 레포트나 뭐 만남할 수 있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몽골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룸이나 세미나룸을 별도로 분명히 두고 있고 선교사님들이나 한인분들께 무료에 가깝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카페가 진행되고 하며 개별적인 공간을 둬서 선교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나 미팅, 특히 몽골 같은 경우에는 게르라고 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룸 문화라서 개인 공간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는 항상 이렇게 개인들이 와서 따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환경 공부를 할 때는 꼭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오지만 커피 한잔 하자, 음료수 한잔 하자라고 하면 참석률이 80% 이상 올라갔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커피를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남호세 목사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과연 수익성 그리고 지금 실제로 힘이 갖고 있는 이 재정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목적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미국에다가 본부를 둬서라도 경쟁력이 있게 이게 수익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다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그런 거 없이 자립적으로 뭔가 쓰는 게 있는지. 네,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는 이제 영업이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또 그런 SI 시장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시즌인데 AI 머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늘 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AI 머신을 의료나 교육이나 이제 유통이나 그 물류 쪽, 유통 물류죠. 그쪽에 저희가 AI 작업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나는 영업 이윤을 이제 포임으로 흘려보내고 포임에서는 이제 선교적 쓰임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사늘 스페이스가 성장해 가고 있는 방향성에 있는데요. SI와 AI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결산을 했을 때 약 한 3억 5천 정도는 그냥 쓸 수 있는 프리 자금이 돼서 그 부분들을 잘 집행하는 데 저희가 좀 힘을 하고 있고요. 지금 1, 2월 저희가 쭉 흐름이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그 계약의 누적 금액이 4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 이윤을 40%로 따지면은 약 16억 정도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성장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누스페이스는 약 한 4년 정도 된 기업이고 현재 다양한 회사들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잘 기회를 열심히 일하자 해서 이제 EBS나 화나나 현대나 롯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SI 일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게 개발업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요청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잘 일을 하면서 영업 이윤을 포임으로 흘려보내는 그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의 어떤 부가세나 부분들을 세금으로 이렇게 내는 것보다 네, 목적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질문이 사실은 많은 걸 좀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커피 사역에 대한 것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올라갔던 거랑 지금 현재 올라간 거에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인도에서 커피 사역을 좀 경험하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2번을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사역적으로 경험해서 저희 단체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학생들을 좀 초대해서 사역적으로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이게 좀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사역적으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는 너무 좋았지만 전체적인 운영으로는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쓰임이 훨씬 많이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번째 경험은 이제 간접 경험인데 제가 있는 동안 사촌이 왔는데 커피 사역을 하다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죠. 사업을 하는데 이제 막 들어오니까 제가 사촌이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간접 통역 같은 거 좀 도와주고 좀 매니징 조금 도와주는 거가 제 사역지랑 너무 가까워서 가능했는데 이제 거기는 사업이지만 크리스찬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다 종업 일하시는 분들 크리스찬 고용을 하고
제가 이제 난민들을 좀 아는데 직업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직업 소개해줘서 직업으로 돼서 간접적으로도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 진짜 사업과 사역이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사역도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지. 네, 제가 짧게 네,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커피 산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 산업은 지금 코로나 때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고요. 근데 이제 커피 선교를 했을 때 이제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커피 선교로 나가신 분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셨어요. 근데 그런 커피 선교에 대한 전문적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식이 약했었고 전문성도 떨어졌었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한국에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드시게 되면 저희 커피 카페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식상해져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냥 어디 가셔서 한두 달 이렇게 커피 배우시고 그냥 카페 교회 하겠다라고 오픈하시고 거의 10중 8구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성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게 되고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걸로만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충분한 이제 선교에 대한 목회에 대한 아니면 카페 선교에 대한 이런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선교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더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것.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카페 선교를 했을 때 카페 선교가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그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카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고 그것으로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자생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셨다면 비즈니스가 안 되면 망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역적으로 보셨을 때 내가 사역적으로 이 카페라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되었다면 그것은 비즈니스는 안 됐지만 그 선교 자체가 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뷰로 보느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역과 이 비즈니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전에 지금 나가셨던 분들은 그런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즈니스만 하시던 분들이 나가셔서 선교를 사역을 제대로 못 풀어 가셔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사역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기술만 배우셔서 나가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능숙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안에 이 기술을 커피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커피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선교를 위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시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와 관련되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착해 드리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는 정성욱 교수님 인연으로 일단 이곳에 참석하게 된 직장인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남호세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인도의 그 포임에서 그 카페를 오픈하신 걸로 제가 아까 들었고 아닙니다. 준비 준비 중이신 건가요? 그래서 혹시 그 아까도 동영상 빨리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그런 카페를 준비하심에 있어 아까 스타벅스나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귀사에서 갖고 계시니까 일반 카페와는 달리 그런 AI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좀 차별화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있고 좀 먼저 궁금하고요. 혹시 먼저 대답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한번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회사의 필요로는 이제 회사를 사무실을 어디 가나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인도로 가는 이제 회사의 케이스는 데이터 학습이 중요하다 했는데 데이터 AI 머신 개발 영역에서도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2차 산업에서 단순 인형 눈 붙이기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4차 산업의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보다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해서 근데 이 부분에 인도와 연결이 돼서 인도의 인력 시장이 굉장히 넓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현지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에 많이 에너지를 쏟으셨는데 그 향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 지점을 접합을 하면 이게 좋겠구나 해서 가서 사무실을 세팅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무실은 이제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카페테리아를 제가 운영하는 것까지는 사실 어려운 지점이다 판단을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C 커넥션을 이제 만나서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 그냥 휴게 공간이 아니라 컬처와 이제 크래시트가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간까지 되면 그 공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피스 존 안에 커피 카페테리아를 생각을 원래는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페라는 공간이 직장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을 넘어서 마을을 섬기는 개념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 개념을 고민하다 보니 카페 샵을 설립을 하고 직장인들이 많이 애용하지 않는 9시부터 3시까지는 약간 이제 스테이하는 기간에는 저희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공유 오피스처럼 출근을 해서 공간을 채워서 거기서 일을 하고 3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역을 위한 커피 샵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그 저희가 여러 방문을 하던 차에 좋은 공간을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만나서 이렇게 모델로 저희가 이제 그 발표를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면서 재정이나 또 여러 그 현장을 또 지킬 매니저나 디렉터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금주현 선교사님은 아니 제가 3박 4일 동안 제가 하도 많이 여쭤봐서 오늘은 다 알고 있어서 일단 김경록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좀 전에 정진 선교사님께서 여쭤보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비즈니스하고 이 선교적 측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잘 현지인에게 전수돼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확장된 사례가 해외에 많이 다니시니까 커피를 통해서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이 커피라는 또는 카페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손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난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와 시간이 사실 필요하고 또 한 측면 선교적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그 비즈니스를 이제 선교를 위한 돈을 벌어주는 단순한 도구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비즈니스 자체에 이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을 녹여내서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 내린 그런 케이스가 참 한국에서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교 현장에서 구현이 일단 저희를 통해서 되고 그것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현지인에게 예를 들면 뭐 몽골에 또 현지인에게 이런 것들이 선교적 측면과 비즈니스 측면이 잘 전수가 돼서 그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공되는 꼭 뭐 몽골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런 게 해외에 또 그런 사례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 선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다시피 기존에 예전에 이제 일찍 이제 카페 선교를 나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 각계 전투식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문인 선교 단체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인 선교 파트에서 전문인 선교 단체들이 한국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 선교 단체들이나 일반 그냥 선교 단체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행정적 처리만 도와주지 실제 전문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스포트하거나 후원하는 단체는 없거든요. 그것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전문인 선교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전문인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서 시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파송 단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미 존재 수많은 그런 파송 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분들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스포트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단체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존재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몽골에는 이미 뭐 선교사님께서 좋은 사례로 뭐 선교 카페로서 자리 잡으셨고, 또 지금 저희가 이제 농장 쪽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치아파스에 있는 이제 이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 카페라는 것이 이제 커피숍이 아니고요. 거기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한 500헥타르 정도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1년에 한 500톤 정도를 지금 수출하는 그런 이제 제법 큰 회사 농장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거기는 이제 이걸 인플로이라고 구분하기에는 이제 농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이 일꾼들, 농민들이 과테말라에서 넘어와서 일을 하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4개월, 5개월씩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100% 다 이 도움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다 변화시키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선교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가서 이제 그곳에 농장 안에, 커피 농장 안에 이제 학교 교육 시설을 세워서 그 스테이하는 4-5개월 동안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치되어져 있는데, 걔네들에게 교육이 일반 교육을 시키지만 그 안에 우리 크리스찬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 공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역. 그래서 저희는 농장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지금 이 카페가 가장 모범적으로, 또 이미 지금 농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지가 한 8년 이상 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사례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 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카페로서, 왜냐하면 제가 또 스포트했던 중국의 카페들은 지금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시고 이제 철수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해 방문해서 세웠던 키르기스탄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시작은 됐지만 아직 사례로 완전히 이렇게 발표하기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더 정성 교수님께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들 용어로 주캐는 주식회사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법인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 이제 살자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살자 스테이를 만들었고요. 살자 스테이는 자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 달살이식을 제주도에 시작해갖고 지금 한 10개 정도 됐고 11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자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고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고, 또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시대에 한국의 OECD 국가의 자살률은 압도적인 일이고, 존속살인, 비존속살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압도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이게 뭐 K컬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자살이라는 트렌드가 지금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 가운데 가장 큰 뭐랄까요, 그냥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신학자로서 신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자살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신학적인 뭔가요, 식견 내지는 해결점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선교사적인 위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선교사적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민족사적인 또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크리스천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은 선교사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선교사적으로 본다면 사실 현재 이제 이런 통계 자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를 들어 1인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다. 교회다. 한국 교회가.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제 각 주별로 인터스테이트로 보내는 또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숫자라든가 또 이제 남미의 브라질에서 또 다른 나라들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숫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어쨌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선교 동력이 약화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질병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참 복음의 순수성이나 능력이 있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세계 교회의 지금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과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인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수의 1인당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어쨌든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제가 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느렸냐 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선교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나 그죠? 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게 우리 분명하다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가세될 수밖에 없고 더 강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를 향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은 굉장히 지금 그동안 주도 면밀하게 공격되어 왔고 지금 현 단계에서도 굉장히 한국 교회를 어쨌든 내리찍어서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런 지금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때 그 맥락에서 저는 자살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이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인 트렌드가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에 공헌하는 부정적이지만 공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선교적인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공격, 영적인 공격이 지금 강하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자살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 한국 교회가 셀러브레이트하고 너무나 좋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온전한 복음이었나 아니면 왜곡되고 굴절되고 또 한국 컬처, 무속신앙과 또 한국 컬처가 갖고 있는 네거티브한 그런 측면들에 의해서 사실 복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거나 균형을 잃었다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 과연 온전한 복음인가 또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네거티브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세대를 향하여 정말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자살 충동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동력이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나? 그건 아니었지 않나.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우리 한국의 안에 있는 문제 동시에 선교 현장에서 또 그것과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그걸 또 함께 다뤄가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경록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공로장에서 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경영학적인, 저는 경영학자니까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과거에 카페 베네가 있었다가 이게 완전히 스타벅스한테 져갖고 망했어요, 그죠? 근데 이디야는 요즘 그래도 생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 그 비법을 내가 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이 저가인데 이제 비교적 좋은 커피를 싸게 어떻게 좀 그걸 해서 사들여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 국건이 지금 잘 골목마다 이디야가 많은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김경록 선교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단순히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 산지하고 또 이 숍을 연결해주고 또 선교사님의 또 잡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좀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글로벌하게 우리가 어떤 좋은 그 농장을 하나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꾸준히 양질의 그다음에 이제 좀 저가의 커피를 공급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프랜차이징을 잘하면은 과거에 안식교가 369유로 좀 어느 정도 명성을 했듯이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도 이것이 좀 사업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상하이교회에서 뭐 좀 팔아주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EDR을 뭐 타도하자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서는 이 산업화를 해서 거기 수익을 가지고 또 몽골에 좀 어려운 선교사님도 좀 보내드리고 선교비 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그게 또 가능한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묻습니다. 가장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C-커넥션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farm to cup이라는 이게 그 커피 업계에 쓰는 워낙 흔하게 쓰는 표현들이라서 스페셜티 컵 쪽이면 근데 이제 커피 업계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저희가 이제 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팜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커피가 생산되는 농장에서부터 우리가 소비에 이르는 소비자들까지 우리의 선교의 다 대상들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농장을 소유해서 이렇게 잘 공급하면 참 좋은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이제 아이디어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우리 한국에서 생두회사와 커피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카카오 대표님, 박인화 목사님 또 와 계시는데 아마 훨씬 더 전문가시죠. 저보다는 이제 그 현지와 그리고 생두 생산과 유통과 이게 실제 커피 또 비즈니스로 왔을 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이제 그 일들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사실은 언급해봐야 또 선교사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걸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저도 이제 그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소비지까지 다 다니지만 이걸 하나로 지금 풀어내기에는 저희 선교회가 역량이 아직까지 그만큼 올라서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더 많은 부분. 그래서 저희 선교회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넥션을 하는 이유가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것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 선교지마다 니드가 다릅니다. 몽골에서 몽골에 필요한 니드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울란바토르에 그 키르기스탄에 가면 그곳에 지금 니드가 다르고요.
또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니즈가 다르고 그 각각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는 우리 자체가 다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뭐 선교회가 그 모든 뭐 인적 자원들이라든지 모든 소스들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뜻을 가지신 분들이 네트워크로 같이 함께 동력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냥 연결시켜 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곳에 필요한 분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저희가 가능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현재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이 먼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5시까지만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기 이제 카페 사역하고 커피 사역하고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피가 이제 대명사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좀 문화적인 차원을 조금 더 접근했을 때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는 청년들 대상으로는 그래도 커피를 좀 마시는 데서 인도 아까 뉴델리의 카페 제가 몇 개 알거든요. 사진 나온 것도 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정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중산층을 인도에 봤을 때 진짜 커피 드시는 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인도에는 짜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너무 압도적으로 짜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짜이도 팔긴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화적인 거로 당연히 접근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게 좀 이렇게 나왔고, 저도 이제 소개로 인해서 이 C-커넥션 알게 돼서 지금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제 아까 우리는 모두 선교사적이라고 했지만 진짜 지금 콜링 선교사 현지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함께 참여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어떻게 듣고 거의 이해는 했지만 참여를 어떻게 C-커넥션에 참여를 여기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여기 동의한다면 네, 그것도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 중에 이제 그 인도에서 사역하셨으니까 이제 인도의 그 짜이 문화,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국가에 가시게 되면 다 동일한. 케냐에 가시면 케냐 사람들 다 커피를 그렇게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커피를 못 마셔본 분들이 많아요. 다 짜이 마시고 티타임 있잖아요. 딱 해서 전 국민이 그 짜이를 마시는 타임이 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지금 뭐 그 인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커피 샵들이 이제 확장돼서 나가고, 물론 그것이 이제 도시 중심에서부터 퍼져 나가고 있지만 인도도 지금 뉴델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 특히 이제 청년들, 젊은 층들과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을 제일 먼저 빨리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케냐 같은 그런 도시에 가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머지 나라들 국가들을 가도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한국도 지금 커피가 이렇게 이 커피숍이 우리가 발달된 것이 순식간에 우리의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게 이게 다 이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초창기부터 우리가 시작했을 때 굉장히 사역지에서 조금 처음에 힘들 수는 있지만 잘 정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C-커넥션에 참여하는 거, C-커넥션 그 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니까 선교사님들 같으신 경우는 저희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저희 선교에도 또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선교 현장에 저희가 데이터를 받게 되고 또 현장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저희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락만 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뒤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에밀리 선교사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좀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 초반에 선교의 고령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의 니즈를 수용해서 공급하려면 사실 교육이 필요하고 그 자원들이 또 필요할 텐데, 다음 세대가 저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이 커피와 IT 전문 영역의 교육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선교 세미나의 전반적인 컨텐츠가 이 선교의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이 또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모든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만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주 이렇게 캐치를 했던 게 지역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대학으로 이전하는 친구들이 지역 이동을 하면서 교회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가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 정보가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에 이렇게 근거한 선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었다가 수동적인 선택에서 능동적인 선택으로 바뀌면서 생긴 이탈률인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던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제 크리스찬 선배 멘토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벌써 이용자가 한 24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요. 군대를 전역하면은 교회로 갈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정보가 없고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고요. 커뮤니티가 부재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전역한 사람들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를 다니지도 않다가 평생 무교로 살다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2년간 케어를 받아서 군종 목사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지만 지역을 이동하는 순간 군대는 한정적인 로케이션이고 지역 이동이 생기면서 이탈률. 이 이탈률이요 연간 5,000명 정도 됩니다. 공군, 육해 공군에서 다 추산한 세례자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도 군종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 군종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매칭한 게 군대 선배 멘토링 비슷하죠? 크리스찬 선배 멘토링하고 동일한 원리로 군대에서 전역한 분들을 지역교회로 연결합니다. 근데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커넥션이고 네트워킹이 이게 중요한 게 모든 것을 섭렵하는 것은 정말 자원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기관들과 그러니까 니즈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대안학교를 많이 만납니다. 대안학교도 학습 플랫폼 개발권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하고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에 대한 자기 개발 능력, 자기 학습 주도성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은데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고등학교까지는 자립을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갈 수 있는데 대학을 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크리스찬 대학이나 미션스쿨 이제 해외 유학을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좋은 기관들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는요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이미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의 건강한 교회들, 크리스찬 데이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17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이단들이 6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이라는 관문 앞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잖아요. 교회에서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개교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애 한번 잘못 못하면요 교회 공동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굉장히 압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의 청년 공동체를 알 수 있냐?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점점 교회에서 비현실적인 도전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낸 게 크리스찬
데이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인증이나 온라인 베이스에서 교회들하고 인증하는 구조를 매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교인인 거 어떻게 증명한 줄 아세요? 주보 한 장 캡처해가지고 딱딱딱 입력하면 사랑의 교회가 안 다니는데 사랑의 교회 청년부예요. 오늘부터 어플리케이션 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미 로컬에서 존재하는 거룩한 커뮤니티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C커넥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카페 샵 하나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카페 샵에 오는 영적인 갈급한 사람을 커피숍으로부터 교회로 어떻게 연결해 줄 건지, 아니면 좋은 멘토를 어떻게 매칭해 줄 건지, 이런 플랫폼에 IT 기반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주신 비즈니스 구조를 생각해야 되고 재무적 가치의 창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항상 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AI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면 조금 이따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강사로 수고하신 우리 강사분들 박수로 한번.